작년 1월 세계적인 명성의 과학지 네이처에 혁신적인 논문이 발표됐다. 생명과학계에서 과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상식을 뒤엎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였다. 바로 줄기세포 하나에서 어떤 장기로도 분화할 수 있는 만능세포, 그것이었다. 논문을 발표한 무명의 젊은 과학자 오부카타 하루코는 일약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그러나 발표 2달여 만에 하루코의 연구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지도교수인 사사이 요시키가 자살하고 오부카타 하루코는 논문 철회는 물론 이화학연구소에서 파면되었으며 박사 학위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다. 또한 일본 최고 기초과학 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도 그 명예를 잃고 말았다. 연구자 단 한 사람의 부정행위가 자신의 몰락, 학계의 불신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특히 이제 이공계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그 세금으로 조성된 이제 연구비이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그 사회에서도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끊이지 않는 연구 부정. 대체 연구 부정은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나아가 부정이 없는 참된 연구는 과연 어떻게 지켜지는 것일까? 이곳은 1966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다. 그런데 이곳과는 도통 어울리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무슨 일로 연구원을 찾은 것일까? 뇌과학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이제 키스트라는 이 기관에서 뇌과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뇌과학자나 연구자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한 캠프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과발현된 셀에서 실질적으로 이 포타슘 카운트를 너네가 한 번씩 다 재볼 거야. 그래서 보면 이곳 과학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연구원들의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하며 직접 실험도 할 수 있다. 이 수업은 연구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최신 연구를 가감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다.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들에겐 너무 어렵지 않을까? 포타슘 채널의 존재가 하는 게 에스트로사이트의 특성 중에서 이온을 받아들여가지고 좀 퍼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데 얘가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세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근데 볼티지 클램핑을 하느냐?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래서 일단은 일반인에게는 낯선 전문 과학 용어를 알아듣는 정도를 넘어 이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내는 수준이었다. 이번엔 직접 실험에 참여해보는 시간. 학생들은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세포 실험을 함께한다. 우리가 실제로 세포를 보는 건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셀을 본 다음에 글래스 파이펫 일렉트로드를 가까이 가가지고 셀 근처로 가까이 가서 셀 하나를 포커스하는 셀을 이제 잡아. 뇌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세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 학생들은 과연 어떤 과학자를 꿈꾸고 있는 걸까? 할머니가 그 파킨슨병에 앓으시면서 이제 제가 신경계 질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신경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인지와 기억에 대한 많은 미지의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 과학자가 내가 재미있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도 의미 있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걸 연구하면 좋을까 하고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는 연구자에게는 발견의 기쁨을, 인류에게는 발전과 진보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연구자의 길은 쉽지만은 않다. 한 대학교의 연구실. 연료 전지용 전극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손이 분주하다. 하루 종일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며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는 이들. 몸의 피로보다 더 힘든 건 원하는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다. 이건데 얘는 4개 정도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얘가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또 다시 반복 실험을 하면 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데이터 정리해가지고 연구 노트에 잘 붙여놨다가 나중에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온 실험 결과뿐만 아니라 실패한 실험 결과 역시 버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둔다. 어쩌면 감추고 싶을지도 모를 실패한 결과까지 모두 이 연구 노트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연구를 하면은 바로 이제 그날 실험한 내용과 데이터들을 이제 작성해 놓는 연구 노트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뭐를 기록하신 건가요? 오늘 실험했던 데이터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고 디스커션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잘된 것과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잘된 것도 붙이지만 안 된 것도 다 같이 붙여서 다음에 실험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제 다 기록을 해놓는 노트예요. 실험의 환경, 조건, 과정, 그리고 현상과 그 결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연구 노트를 가지고 혹여 잘못된 기록은 없는지 여러 번의 토의를 거친다.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네, 저희가 한 번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서 이것이 진짜 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실험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가 정말 균일한 동등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른 과학자들과 특히 뭐 지도 교수님과 이렇게 토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끼리 모여서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것이 정말 맞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를 모은 뒤에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가 있다. 바로 지도 교수에게 자신의 연구와 논문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들의 지도 교수이자 이 대학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이원영 교수. 그는 진실한 연구를 항상 강조한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연구 결과가 있을 때 그 하나의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부정직한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작했다면 그 모든 연구 결과의 진실성에는 이제 의문부호가 이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는 그 온전한 연구 결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의도성 없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연구 논문을 작성해야만 그 연구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연구의 결과는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연구 논문의 가치와 그 내용의 신뢰도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힘과 정확히 비례한다. 이렇게 중요한 연구 논문을 모으고 모아 출판한 결과물이 바로 학술지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술지는 그 역사를 함께 해왔는데, 학술지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런던 왕립학회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공유하고 지식을 교류하기 위해 최초의 학술지를 발간했다. 후속 연구자들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자들의 논문을 토대로 삼아 과학기술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왔다. 350년이 넘도록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서구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연구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가 있다.
안녕하세요. 바로 생화학 분자생물학회다. 아마 오늘 중에 한 편이 이곳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 의대 주대명 교수. 심사 의견이 아직까지 과거 인정받지 못했던 국내 학술지를 세계적인 수준에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이다. 네. 1964년 창립호를 발간한 이 학회의 학술지 EMM은 피인용지수 3.0을 넘긴 국제적인 학술지이다. 우리 EMM이 피인용지수 3.0을 넘은 것은 금년이 처음으로 저희가 SCI에 편입된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네, 피인용지수가 3.0을 넘었다 하는 뜻은 결국 우리 EMM에 실린 논문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SCI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3회 이상, 그러니까 인용됐다 하는 뜻입니다. EMM이 국제적인 명성과 신뢰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매월 약 17편의 논문이 EMM에 투고되는데 엄정한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오직 5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논문 심사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표절 검색 시스템이다. 크로스책에서 그 수치가 30%가 넘어가게 되면 집중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과 EMM에 투고된 논문의 유사도를 실시간으로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유사도 수치가 높은 연구 논문일수록 EMM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은 현격히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2번, 3번의 재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의 심층 심사가 그 마지막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학술지의 권위를 뒤흔들 뻔한 사건이 있었다. 네, 여기 있네요. 그때 논란이 됐던 논문이 2005년 10월에 발간된 잡지인데 황우석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2005년 황 교수의 공동 연구자가 EMM에 논문을 게재한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A와 B가 실은 같은 그림입니다. 이쪽 A 그림을 사실은 확대를 해서 B 그림을 만든 것입니다. 자칫 검찰 조사까지 받을 뻔했던 상황.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학술지의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은 그 논문이 얼마나 그 분야에 큰 파급 효과를 가지면 혹은 새로운 어떤 그 중요한 그러한 발견인가라는 사실에 주로 이제 치중해서 논문을 심사합니다. 즉, 학술지 본연의 임무는 연구 부정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세계 3대 과학 잡지도 연구 부정 사건에 휘말리곤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4년 세계 3대 과학 잡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지에 실린 황우석 박사의 인간 배아 복제 논문 사례인 것이다. 연구 윤리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지난 10년. 실제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부정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조적인 요인, 조직적인 요인,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만연해 있는 학벌이라든지 어떤 연구비 배분 같은 거의 문제, 조직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서 이제 성과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의 요인들.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연구 부정 행위가
걸린다 하더라도 뭐 큰 처벌이 없거나 또는 뭐 실험실 문화나 연구 문화에서 서로 봐주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이라고 하면 뭐 명예욕이나 금전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부정 행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네이처 온라인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구윤리 위반 사례 한 건을 조사할 경우 52만 5천 달러, 우리 돈 6억 3천만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32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더 큰 폐해는 단지 비용적인 문제가 아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다들 시원한 산과 바다를 찾을 때 오로지 실험실에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이 이곳에도 존재한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단백질 구조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단백질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이 어떻게 그 실험을 진행했는지 그거에 관해서 지금 논문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 된 논문 한 편을 읽는데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이 소요된다. 세세한 데이터 하나까지도 철저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희가 그 프로젝트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지금 제가 한 프로젝트 하는데 이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으로 또 볼 때도 있고요. 이거에 한 2배 정도 봤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논문들 있고요. 이것도 다 논문이고 여기 있는 것도 다 논문. 다 논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논문들이 다 붙여 있는데 다들 빡빡해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예전에 읽었던 논문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필요 없어서 따로 분류해 놓은 논문이에요. 한번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하지만 참고로 삼았던 선행 논문에 연구 부정이 있었을 경우 그간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 만약에 데이터가 이상하다, 뭐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 이러면은 저희가 그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오류가 있으면은 저희 데이터도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험을 한 시간이나 이 논문을 읽었던 시간이 굉장히 쓸모없는 그런 시간으로 전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좀 난처한. 실제로 세계 3대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셀, 그리고 네이처에서도 연구 부정 행위로 인한 논문 철회가 발생하는데 그 횟수가 적지 않다. 미국 미생물학회에서 2011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이처에서는 1000편당 2.3편, 셀에선 2.8편, 그리고 사이언스에선 3.4편이나 되는 논문이 철회되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는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에 중요한 거라면은 자기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조금 먼저 발표를 했어도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이게 반복이 되네 안 되네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드러날 거를 가지고 그걸 속여가지고 뭘 연구비를 받은들 아니면은 뭐 명예를 더 얻은들 뭐 6개월 1년 뒤면은 저거 거짓말이다 금방 드러날 거를 그 사이에 그거 더 얻으려고 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정직한 게 최상이다. 이곳 조윤재 교수의 연구실에서 9년째 석박사 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 김진석 씨. 남보다 2년 넘게 졸업이 늦어졌다. 예, 이게 제가 지난 3년간 연구를 했던 그 연구 노트입니다. 3년간 밤낮 없이 매달려왔던 연구의 결과가 결국 나오지 않자
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접어야 했다. 같이 연구하던 동료들이 졸업을 할 때 그는 새로운 연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학생으로서 자신의 진로도 고민해야 했지만 그는 연구자로서의 소신을 잃지 않았다. 어쨌든 과학은 순수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과학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허술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작을 했었을 때는 어찌됐든 나중에라도 그거는 밝혀질 사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검증 체계가 과학에서는 그런 게 잘 갖춰져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같은 신념은 지도 교수인 조윤재 교수의 철학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이기도 하다. 잠깐만, 이거 잠깐만 준다. 과학자잖아요. 어차피 과학자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자한테 있어서 이 명예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냈다. 뭐 이런 것들. 그게 사실은 저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보다는 더 저는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 진실성이다. 세상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연구. 비록 연구 결과가 늦어지고 더 많은 노력이 들더라도 돌아가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 그 연구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윤리보다는 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좀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제약하고 있는 그러한 규범적인 내용들에 비해서 연구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연구가 담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진실되느냐, 얼마나 또 딴 사람에게 진실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국내 연구자들에겐 다소 생소했던 연구윤리의 개념을 확립시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연구 진실성을 교육해온 황은성 교수. 다른 사람의 글을 한 문장이라도 갖다 쓰면 안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은. 단 한 문장. 만약 무의식적으로 쓰게 된 한 줄도 문제가 될까?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의식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의식화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무슨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이것이 왜 잘못된 건지,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점점 차이를 좁혀나가는 작업을 하게 됐죠. 한 문장을 갖다 쓰더라도 이것이 네가 쓴 것이 아니라면 쓴 사람을 밝혀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해준 건데요. 한 문장이라도 다른 사람의 글을 갖고 와서 네 것이 그냥 쓰면은 이건 표절이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돈을 훔치는데 100원을 훔치나 1억을 훔치나 훔친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징벌의 차원은 좀 틀리겠죠. 있지만 데피니션상 이거 표절이다. 다른 논문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 아이디어가 아닌데 내 아이디어로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예민하게 봐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고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어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항상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고. 그렇다면 연구 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지난달 전국 77개 대학의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인 대학 연구윤리 협의회가 열렸다. 사실 대학에서 연구윤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대학 연구윤리 협의회를 이제 발족을 계기로 해서 각 대학 간의 상호적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좀 구축을 하고, 연구 부정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들이 오히려 창의적인 연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장 이상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들의 과제이다. 대학마다 처하는 환경은 다르지만 어떤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각각 다른 어떤 결론이 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각 그 대학의 담당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같은 보조를 맞출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연구 진실성 검증의 실제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해온 박기범 박사. 그는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이렇게 말한다. 물론 이제 학계는 또 이제 직접 그 당사자로서 어떤 연구에 그 어떤 책임 있는 윤리, 책임 있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 있는 연구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나가고, 정부 측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직접 그 문제를 뭐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윤리의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노력, 이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져 간다면 저는 뭐 우리도 곧 연구윤리에 있어서도 이제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 역사는 아직 반세기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룩한 과학적 발전과 연구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연구윤리와 연구 진실성,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한국 과학계의 빠른 성장, 법적 제재나 금전적 보상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연구자들이 있어서 가능했을 것이다.